뉴질랜드 남동쪽 해안 아카로아. 한적하고 조용한 남섬인 이곳에는 연어식당을 운영 중인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조용하고 아름다운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다소 어둡고 침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코를 찡그리며 무언가를 바라보던 이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은 한국식 양념장을 알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분 모두 부정맥과 심방세동 증세가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회복에만 전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따님이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세요. 병원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다던 부모님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했는데 두 분 모두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았죠. 두 분 다 약물로 치료를 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더 악화하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뉴질랜드 남동쪽 해안인 아카로아에서 연어식당을 운영 중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젊으실 때부터 운영하신 식당이었죠. 그분들의 딸인 저는 도시에서 식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IT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저는 저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제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애초에 대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단기간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여 취업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실력은 크게 늘지 않더라고요. 이 분야는 타고나는 재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요즘이었죠. 그러는 와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을 오게 된 것이고요. 아빠, 엄마, 그냥 나 여기로 내려와서 두 분 운영하시던 연어식당을 내가 운영해볼까? 두 분은 건강도 안 좋은데 이제 좀 쉬셔야 하잖아요. 나도 아빠, 엄마 딸인데 잘하지 않겠어? 그렇게 저는 IT 개발자로 일하던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한적하고 아름다운 제 고향인 아카로아에서 부모님의 연어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부푼 꿈을 안고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더 크게 성공하여 이곳의 명물 식당이 되어보자고 말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단지 꿈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1차적으로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었고 무엇보다 방치하면 더욱 악화하여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었기에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하지만 두 분 모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병원비가 하룻밤에 4,000불이 넘게 청구되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어지간해서는 병원에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부모님의 증상이 감기나 몸살처럼 간단한 질병이 아니었기에 그 부담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중에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은 저 하나였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그런 부담감과 욕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방식으로 장사를 하다 보면 겨우겨우 유지는 되겠지만 부모님의 병원 진료비 등과 같은 비용들을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제가 그 이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변화 시도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단골 손님들은 중장년층의 손님들이 많았는데 젊은 층의 손님까지 잡아보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식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존의 단골 손님들은 점점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그렇다고 젊은 층의 손님들이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었죠. 이러다가 부모님 식당을 내가 말아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가 주제도 모르고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린 건가. 그냥 기존 운영 방침을 고수했다면 생활비는 벌었을 텐데 지금은 인건비도 힘들겠어. 갈수록 떨어지는 매출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애초에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하는 것만 어깨너머로 보아온 저에게는 무리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식당 운영이나 요리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면 그 이전에 충분한 지식과 정보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집안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면 부모님의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젊은 층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의 연어 요리를 개발했다가 실패한 이번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명히 초반에는 젊은 층에게 관심을 끌었으나 딱 그뿐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주문하여 먹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거나 단골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 말인즉슨 겉으로 보여지는 음식의 외형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형보다는 맛에 더욱 집중하여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러고 보니 늘 부모님이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은 무조건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해. 그래야 다시 와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서 이리저리 고민해 보았지만 요리에 다소 문외한이었던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물을 활용하기로 했죠. 바로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활용해서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를 이루는 경우들도 많았죠. 저 또한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 세계 각지의 요리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제 눈에 띈 것은 아시아 계통의 요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날생선 요리 문화가 발달하여 있는 일본의 음식들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섭렵했고 테스트 겸 몇 가지 요리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기도 했죠.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일본식 테리야끼 소스였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중독성이 있는 검정 소스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연어 요리 메뉴를 만들었죠. 신메뉴가 나왔으니 이제는 손님들에게 출시하여 반응을 살펴야 했습니다. 무척이나 설레고 떨리는 과정이었죠. 제발 반응이 좋아야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부모님 병원에도 보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불효야.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손님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특이하고 맛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번에야말로 대박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벌써 큰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피어올랐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제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새로운 메뉴가 맛은 있는데요. 너무 달아서 먹다 보면 조금 질려요. 연어랑은 크게 어울리는 소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맛은 있으나 연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요리가 어려운 분야였나? 새삼 부모님이 존경스러워지고 전 세계의 요리사들이 대단해 보일 지경이었죠.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사람 심리가 특정 나라의 요리로 실패를 한번 맛보고 나니 다른 나라의 요리를 보게 되더군요. 저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번에 제 눈에 들어온 요리는 중국 요리였습니다. 중식 요리는 아무래도 무거운 무쇠팬으로 강력한 불맛을 입히는 요리들이 많았는데 유독 제 눈을 사로잡는 요리는 따로 있었죠. 바로 취두부라는 요리였습니다. 이것은 두부를 소금에 절인 뒤에 석회 속에 넣어서 발효하는 요리였어요. 발효식품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았고 연어와 잘 조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건강식 연어 요리가 탄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요리가 식당에 가져온 영향력을 말이죠. 온라인 영상들에서도 취두부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냄새가 다소 특이하다는 말들이 많았지만 그 맛은 매력적이라고들 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결국 취두부 만드는 레시피를 알아내었죠. 발효해야 했기에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취두부를 완성하는 날이 되었죠. 와우, 코를 찌르는 이 지독한 냄새.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알겠네. 그래도 맛은 봐야겠지.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취두부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제법 맛이 괜찮은 겁니다. 그 냄새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연어와 취두부를 이용해서 퓨전 요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신선한 연어에 발효 취두부를 조합하니 이건 뭐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맛이 나쁘지 않아서 예상외로 이 요리가 대박을 터뜨려 줄지도 모른다는 꿈도 꾸게 되었죠. 결국 저는 그렇게 신메뉴를 손님들에게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다소 무모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급한 상황이 저를 그런 지경으로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해서든 좋은 부분만 보고 싶은 법이니까요. 신메뉴를 출시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각하게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문제는 취두부였습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던 저는 판단력이 흐려졌던 겁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의 입맛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사장님, 우익, 이게 뭐예요? 이걸 지금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썩은 거 같은데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완전히 저의 예상을 벗어나는 반응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취두부라는 발효 음식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를 이곳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들은 가관이었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화장실 냄새가 난다. 시궁창이 썩는 냄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다. 노숙자 냄새다. 등등. 그 이후로 기존의 손님들은 물론이고 소문이 난 것인지 신규 손님들의 발길마저 끊겨버렸죠.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못난 딸이 기어이 식단을 말아먹네요. 다시 개발자 일자리를 알아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제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접었던 IT 개발자 일을 다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완전히 넋을 잃고 텅 빈 식당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손님이 한 명 들어왔죠. 아시아 계통의 남자였습니다. 이곳에는 워낙 세계 각지에서 휴양과 관광을 목적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종종 방문하곤 합니다. 당시에는 한창 의욕이 꺾이고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여서 손님이 들어와도 웃음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미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게다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양 남자는 생연어 기본 요리를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그것에 연어를 푹 찍어서 먹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도 그 남자의 행동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찍어 먹는 소스가 뻘건 것이 엄청 매워 보였는데 그 남자는 하나도 매운 기색 없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이거요? 초고추장인데요. 한국 양념 소스예요. 저는 이거 없으면 날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늘 여행을 할 때도 들고 다니죠. 특히 이곳 뉴질랜드에 올 때면 연어는 꼭 먹으니까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에요. 한 입 드셔보실래요? 친절하게도 강한 호기심의 질문을 던진 저에게 맛을 보라며 연어 한 점을 초고추장에 푹 찍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고 말았죠. 아흐. 여태까지 제가 먹어본 그 어떤 소스보다도 연어와 찰떡 궁합이었습니다. 적당히 달큼하면서도 살짝 매콤하고 또 약간은 짭짤한 맛도 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아주 맛있었어요. 게다가 연어 자체의 맛을 변질시키지도 않았고 아주 잘 어우러졌죠. 그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어렵게 심장 수술을 마치셨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시죠.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는 관리만 잘해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식당 운영 때문에 정신이 없답니다. 식당 폐업을 고민하던 그날 기적처럼 찾아준 그 한국인 손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고추장을 대량으로 수입해서 연어와 같이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손님들의 반응은 가히 열광에 가까웠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의 입맛에는 다소 매울 수도 있었는데 그 매운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것 자체를 매력으로 느끼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대로만 장사가 되어준다면 최소한 앞으로 부모님이 병원에서 꾸준하게 진료받으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최고의 양념 소스를 개발하신 한국 감사합니다. 초고추장 최고. 영국 런던의 어느 지하철 내부. 이곳에는 부티가 줄줄 나는 젊은 여성이 지하철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듯한 이 여성은 뭔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이 여성은 살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지하철 화재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여성은 잠시 뒤 한국인 관광객 10여 명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자가 무슨 회사를 운영한다고 설치고 다니냐? 넌 빨리 시집이나 가서 행복하게 살 국리나 해. 회사는 이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겠냐? 하나뿐인 친오빠라는 사람의 입에서는 늘 저딴 식의 험악하고 모욕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우리 집안은 영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를 필두로 지금의 대기업 회사를 만드는데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끼리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이권 다툼 때문에 늘 아버지는 고민이 많으셨죠. 한편으로는 오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을 제외하고 우리 형제들 일남 이녀가 전부인데 장남인 오빠가 회사를 당연히 승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다가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화가 났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오빠가 스스로 만든 자업자득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운영을 맡길 만한 인재가 아니라면 장자라고 해도 절대 회사를 맡기실 분이 아니었죠. 그 말인즉슨 아버지의 눈에는 오빠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그 말을 하기 전까지의 오빠는 그야말로 망나니 그 자체였으니까요. 매일 술 파티에 여자를 끼고 살면서 말썽이나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도 우리를 죄다 모아놓고 그 선포를 하고 만 것이죠. 너는 장남이라는 놈이 행실이 왜 그따위냐? 혹시 이 회사가 당연히 너한테 넘어갈 줄 알고 그따위로 막 사는 것이냐?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도 말거라. 회사 운영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만약 내 자식 중에서 그런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문 경영인이 회장 자리에 앉을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라. 앞으로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사업 분야를 각자 한 놈씩 구상해서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 다음 승계자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지. 오빠와 동생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포에 놀라는 듯 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상 저렇게 나오실 줄 이미 예상하였으니까요. 저였어도 저런 망나니 오빠만 믿고 회사를 맡기느니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의 자식인지라 회사의 승계가 욕심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자식들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비록 여자인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업이 재미있고 나름대로 소질도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가 선포한 다음 사업 기획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잘 알았죠. 아마도 이번 사업 구상을 통해서 아버지는 자신을 대신할 승계자를 확정 지을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모두 인지했기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의에 차 있었고 제 머릿속은 그것에만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떤 사업 구상을 해야 아버지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일단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빠와 동생을 무조건 제쳐야 해. 먼저 저들이 무슨 사업을 구상하는지부터 염탐하자. 저는 오빠와 동생에게 소위 말하는 스파이를 심어 놓았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할 판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가족이지만 지금의 저들은 경쟁 상대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다행히 저들의 행보를 보아하니 역시나 크게 기발한 사업 구상은 없는 듯했습니다. 애초에 동생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남자 잘 만나서 결혼이나 하자는 상태였죠. 하지만 오빠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저만큼이나 아버지의 회사에 관심이 많았고 욕심도 있었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제가 오빠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었고 크게 회사에 이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회사를 앞으로 더욱 명망 있는 회사로 발돋움시켜줄 신사업으로 지하철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기업인 우리가 단독으로 맡아서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공기업과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권을 따낸다면 엄청난 이득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죠. 즉, 영국 정부와 파트너십 계약을 하는 방식인 겁니다. 해당 사업은 과거에 아버지가 한번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던 적이 있는 사업이라서 저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계획이었죠. 아마도 성공하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저에게는 최대의 방해꾼이 존재한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망나니 오빠였죠. 하는 행동이나 말은 망나니지만 얍삽하고 눈치는 어찌나 빠른지 머리 하나는 잘 돌아가는 오빠였습니다. 이번에도 오빠는 제가 그랬듯 저에게 스파이를 심어두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지하철 사업에 손을 대려는 걸 눈치채고 회방을 놓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 방법으로 회방을 놓았습니다. 재벌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정보 조작 방법이었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방식의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야말로 분노한 대중에게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주는 행위와 같았던 것이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대중과 언론에 제보했고 이를 방송에 내보낸 언론, 그리고 그런 방송 내용에 휘둘리는 대중들. 그 이후로 저는 희대의 악질적인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심지어 우리 회사까지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저런 게 진짜 우리 가족 맞나? 회사의 이미지까지 먹칠하면서 나를 모함한다고? 이걸 확 아버지에게 고자질해버릴까? 고자질한다고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회사를 이끌 사람이 쪼르르 와서 고자질이나 한다고 말이지. 어휴, 분통 터져. 분하지만 오빠의 저질 회방은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한 듯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기한 내에 사업 계획을 완성하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언론에 비추어진 저의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아예 이번 승계 시험에서 제외될지도 몰랐습니다. 현재 언론에 비추어진 저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당분간은 억울해도 몸을 사릴 필요가 있었죠. 그런 모험들을 믿지 않는 대중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중과 노동자들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듯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에 대한 반발심으로 대규모 시위까지 벌이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이대로면 정말이지 회사 운영은커녕 완전히 이 가족의 구성원에서 내쳐지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오빠에게 내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준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다가 한 방에 역전했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설쳐된 거야? 오빠가 언론에 퍼뜨린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은 이러했습니다. 모 대기업 회사의 회장 딸이 공공사업인 지하철 사업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사기업 운영의 영향으로 지하철 사업이 민영화가 될 것이고 지하철 이용 비용 상승도 더불어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는 것이다. 하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회장 딸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기로 유명하며 평판이 아주 나쁘다.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금수저 딸이 지하철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냐? 블라블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저라는 사람을 대놓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까지 평판을 깎아먹는 최악의 수였죠. 그런데도 저 하나 매장하는 목적에는 아주 효과가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거세지는 언론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저에게 이것저것 봉사활동과 이미지 쇄신에 당분간 힘을 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만약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영원히 회사의 승계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생각만 하면서 살았겠지요. 저는 아버지의 명령에 당분간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미지 쇄신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승계를 포기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숙적과도 같은 지하철 사업을 반드시 제 손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언론에 퍼뜨린 소문 중에서 모두 거짓이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사실 말이죠. 사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필요가 없었기에 그동안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지금의 영국 지하철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야 말았죠. 지하철에 탑승하여 역을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타보는 지하철 내부가 조금은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내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을 깨달았죠. 뭐야? 왜 지하철 내부에 이런 연기가 있어? 혹시 불이라도 난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 지하철 구석에서 누군가가 흡연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따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고 어떤 남자는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 칸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더니 우리 칸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 그곳에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까지 느껴지는 것을 보니 그곳에는 화재가 일어난 것 같았죠. 다음 역까지는 아직 수분이 남은 시점이었고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피어나는 속도로 짐작컨대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곳의 모든 사람이 꼼짝없이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해서 죽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타고 있던 칸은 지하철의 꼬리칸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거든요. 와, 진짜 재수 없네. 지하철이 원래 이렇게 험난한 곳이야? 아니면 내가 타서 재수가 없는 거야? 설마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암살을 시도하는 건 아니겠지?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빠르게 선택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쓸데없는 생각들로만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오죽하면 오빠가 나를 음해하려고 암살을 시도하는 거란 생각마저 들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저 못지않게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해성사하는 사람들,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들이었죠. 연기와 불길은 점점 피부와 코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꼼짝없이 생을 마감해야 할 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들 10여 명이 제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났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그들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간간히 중년의 남자분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특공대 같은 군인과도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혹시 우릴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특수부대 출신들인가? 근데 왜 전부 아시아인들이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며 어쩌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인지 소화기를 잔뜩 가져와서 불이 난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가 화재 지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대피하는 걸 도와줬죠. 그 일들은 불과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저는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인 회사의 승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화재 사고 이후로 저는 본격적인 지하철 사업에 매진했고 결국 아버지조차 해내지 못했던 정부와의 파트너십 사업 모델을 성사시켰거든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저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과도 같은 분들은 한국인 관광객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은 아니었고 한국의 소방관 출신 분들이었는데 단체로 관광을 온 거였더군요.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내부에서 한국의 소방관 출신들이 탑승하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탑승하고 있었기에 이번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으나 끝내 거부하신 한국인분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